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나이를 가진 여성 사연자입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신 성분을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그런 식으로 사람을 구분지어 생각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 인생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또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 똑같은데 출신 성분으로 구분 짓는 건 비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이번 일을 겪어보니 사람들이 왜 그렇게 출신 성분을 중요시 여기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말하고 있는 출신 성분은 그 가정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올바른 부모 밑에서 잘 배우고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자식을 보면 부모가 보인다는 말도 있잖아요. 어떤 부모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에 따라 사람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참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저는 현재 블로그 마케팅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업체들에게 홍보를 의뢰받아 글을 작성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다행히 블로그 방문자 수도 많고 해서 여러 업체들 홍보를 동시에 맡아 진행하게 되었고, 덕분에 일반 회사 월급의 한 3배 이상 벌 정도로 수익이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 남편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편이라 카페를 차려 운영하고 있죠. 저희 두 사람은 남편이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프리랜서로 집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 답답함에 종종 집과 가까운 카페에 가서 블로그 홍보글을 쓰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왔고 몇 달 정도 친구로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와 남편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어요. 현서야, 나 너 진심으로 좋아해. 그러니까 내 고백 받아주면 안 될까? 미안해, 진우야. 나는 네 고백 못 받아. 나 신장병 가지고 있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잖아.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난 네가 신장병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면 되잖아. 내가 너 보호자 할게. 사실 저는 신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유전적 요인으로 다낭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매주 투석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만약 투석을 받아서 병이 완치가 될 수 있다면 저도 남편과의 사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을 거예요. 하지만 투석을 받는 것만으로는 병 완치가 불가능했죠. 게다가 병이 악화가 된다면 신장 이식까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부모님은 미리 신장 이식 적합도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모두 불가 판정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악화가 되고 하루빨리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저는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을 받아줄 수 없었고 친구 이상으로 두고 있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제 상황을 듣고 나서도 본인 일인 듯 눈물을 흘려주었고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려고 했죠. 현서야, 나는 네가 아프다고 해도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 사랑의 힘이 이 세상 무엇보다 강하다고 하잖아. 진우야, 네 마음은 알겠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내 병은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야. 유전적 요인이라 평생 투석을 받으며 살아야 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병이 악화가 되어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 나도 인터넷으로 네 병이 뭔지 다 찾아봤어. 필요하다면 내 신장이라도 떼어줄게. 나 그 정도 각오 다 되어 있어? 남편은 저에게 본인의 의지를 끝까지 보여주고자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남편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동안 카페를 찾아가지 않았고 피해 다녀보기도 했죠. 그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억지로 피해 다닐수록 남편이 더 보고 싶어졌어요. 게다가 제 상황에 본인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겠다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결국 저는 남편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죠. 제 남편은 세상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친정 부모님부터 지인들까지 주변 사람들은 본인보다 더 아끼고 잘 챙기는 편이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어요. 물론 저에게도 결혼 전 약속했던 것처럼 누구보다 잘해줬죠. 세심한 편이라서 그런지 저보다 기념일을 더 잘 챙기는 편이었고 제 병에 좋다는 음식들은 직접 구해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게다가 추석 치료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했는데 피곤한 상태라 해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보호자처럼 같이 가줬죠. 이뿐만 아니라 남편은 본인이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집념의 사나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인지 결혼 전에 일하던 카페 사장님께서는 성실하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남편을 엄청 예뻐했어요. 아르바이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보너스도 챙겨주실 정도였죠. 저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남편이 항상 제 옆을 떠나지 않고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게다가 항상 저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남자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랑 무조건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나 친정 부모님은 초반에 약간 결혼 반대가 있었어요.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물론 할머니 밑에서 자란 게 결혼 반대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기에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부모님이 전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자네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부모님은 뭐 하시고 조부모님 밑에서 자란 건가? 아이, 그게 사실은 아버지께서 못된 짓을 일삼으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제가 5살 때 집을 나가버리셨고 아버지는 제가 6살이 되던 해 할머니께 데려다 주고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계속 할머니 밑에서 자란 건가? 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참 많아 보였어요. 남편 앞에서는 대놓고 싫은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뒤에서는 저에게 이 결혼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치셨죠. 부모님도 출신 성분을 따지면서 무작정 반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상황을 보니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것 같다고 하면서요. 게다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가정을 제대로 책임지겠냐며 허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사람을 출신 성분으로 가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친정 부모님을 뵙고 나와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보였죠. 남편은 실망한 듯한 제 모습에 본인이 더 노력하면 된다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분명히 생각을 바꾸실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친정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으며 누구보다 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죠. 그러자 친정 부모님께서는 초반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니 생각이 조금씩 바뀌시는 듯 보였어요. 사실 남편은 할머니 손에 자랐어도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나눠줄 줄도 알았고 예의가 바른 편이라서 어른들에게 예쁨을 많이 받았죠. 몇 달 동안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셨고 결국에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면서 남편을 믿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차가 넘어갈 때쯤 남편은 은근히 카페를 직접 운영해 보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쳤어요. 어느 날 저는 일을 마친 후 방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인터넷으로 건물 매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해? 뜬금없이 건물 매물들은 왜 보고 있어? 나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는 얘기야? 이제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카페 아르바이트로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참에 카페를 하나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예 당신 이름 내걸고 카페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될까? 나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카페 하나 차려서 열심히 운영해보고 싶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카페를 오픈하겠다는 게 그리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 카페들이 여기저기 넘쳐나는 세상인데다가 목이 좋지 않고 시그니처 메뉴가 없다면 금방 망하기도 하잖아요. 무엇보다 지금 같은 시국에 함부로 일을 벌렸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반대를 많이 했어요. 아무리 동네 장사라고 하더라도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다면서 혹시 망하기라도 하면 둘 다 같이 주저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카페를 하더라도 나이 먹어서 돈을 모을 만큼 모았을 때 하라고 했어요. 그때 해도 늦지 않다면서요. 그러나 남편은 이미 카페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인지 어떻게든 저와 부모님을 설득하고자 했어요. 카페 차리는 걸 왜 반대하시는 건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카페 운영하는 게 제 평생 소원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서방, 자네가 카페를 좋아한다는 건 나도 모르는 건 아니네. 하지만 요즘 시국이 카페를 여는 건 위험한 도전이야. 게다가 요즘 여기저기 널린 게 카페인데 특별한 게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지 않나? 아유, 그래, 이서방. 자네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인데 미래를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카페는 하더라도 시간 지난 후에 했으면 좋겠어.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망하지 않게 죽어라 노력하겠습니다. 메뉴 개발도 소홀히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카페 열 수 있게 허락만 해주세요. 남편의 애절한 눈빛에 부모님은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 듯 보였어요. 저 또한 남편이 진심으로 카페 오픈을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죠. 그러나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진지하게 생각했고 고민 끝에 남편을 도와주기로 결정했죠. 부모님께도 상의를 했는데 이런 시기에 카페 창업을 약간 걱정하시는 듯 했지만 부부 1인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편이 사장 노릇을 하고 싶어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했다면 끝까지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정말로 커피를 사랑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했어요. 결혼 전에도 계속 카페 아르바이트만 해왔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누구보다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오랫동안 봐왔었기에 열심히만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큰 마음 먹고 남편을 도와주기로 한 것이었죠. 남편은 저와 친정 부모님의 허락에 뛸 듯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걱정시키는 일은 절대 안 만들겠다며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제가 받은 블로그 홍보비에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아놓은 돈 조금 보태서 적당한 자리에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침 저녁 타임으로 아르바이트생 2명을 두고 카페를 운영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망하기라도 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막상 오픈하고 보니까 주변에 오가는 손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출퇴근 시간으로 수익이 꽤 되는 편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열심히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 오랜 시간 동안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익힌 노하우가 있기 때문인지 좋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단골 손님들이 꽤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요즘 장사하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라도 초대해서 매출을 늘려줘야 하나라는 고민까지 하셨대요. 그러나 예상외로 남편이 오픈한 카페의 장사가 잘 되니까 너무 좋아하셨죠. 괜히 반대를 했다면서 남편이 끝까지 설득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저 또한 아르바이트를 할 때보다 훨씬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너무 행복했죠. 게다가 저에게도 나쁜 것은 하나 없었어요. 남편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사장님이 아무리 이해를 해주셔도 계속 앉아있는 게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슬며시 가서 한 2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카페 오픈을 하고 나서는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부담 없이 찾아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 너무 좋았죠. 그래서 저는 매일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타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블로그 업로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한창 바쁠 시간에는 저도 카페 일을 조금씩 도와주려고 했었죠. 물론 남편은 몸이 안 좋은 제가
나서서 일을 하니까 걱정이 되었는지 자꾸 말리더라고요. 아이, 카페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당신은 앉아서 블로그 홍보 일해. 아이,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마음 편히 앉아서 어떻게 일을 해. 매일 와서 커피 얻어먹는데 나도 잡일은 더 해야지. 당신 몸도 안 좋은데 무슨 카페 일을 돕겠다고 그래. 아이, 그리고 엄연히 말하면 여기 당신 카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서 블로그 일이나 하세요. 당신 말대로 내 카페니까 나도 일해야지. 잡일 정도만 할 테니까 너무 말리지 마.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카페 일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잡일 정도는 제가 맡아서 하려고 했죠. 그러나 남편은 제가 일을 하는 게 싫은 것인지 항상 제 일 하라면서 등을 떠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남편은 제가 걱정이 되어 말린 거니까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카페를 오픈한 후 서로를 생각하면서 알콩달콩 잘 지냈죠. 그런데 카페를 오픈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제가 카페에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카페에 같이 가겠다고 하면 표정이 굳어질 뿐만 아니라 커피를 주더라도 테이블에 성질을 부리듯이 턱턱 내려놨죠.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저에게 삐진 게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단순한 성격이니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풀리겠지 싶어 그냥 내버려뒀죠.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일주일 내내 성질을 부리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체 왜 그러냐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 나한테 뭐 삐진 거라도 있는 거야? 내가 뭐 어쩌다고 그래? 난 뭐 1년 365일 기분이 좋아야 해?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요즘 나만 보면 틱틱대잖아. 나한테 삐진 게 있으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얘기해. 그래야 고치던지 사과를 하던지 할 거 아니야. 사과는 됐고 앞으로 그냥 카페에 오지 마. 일을 하더라도 집에서 하란 말이야. 아니, 언제는 내 카페라고 마음대로 와서 일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마음이 바뀐 거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남편은 굉장히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저에게 카페에 그만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죠. 저는 그 모습에 더 짜증이 났어요. 차라리 이유라도 설명을 해주면 이해라도 해볼 텐데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명령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카페에 출근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말다툼을 하고 나서 남편이 화가 잔뜩 나는지 그냥 쌩하니 혼자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그날 저도 카페에 나가지 않고 집에 혼자 남아 블로그 홍보글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생각해봐도 도저히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정말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점심때쯤 남편이 좋아하는 유부초밥을 만들어서 카페로 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제대로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표정이 완전 굳은 거예요. 누가 보면 제가 못 갈 곳에 간 것 마냥 짜증난 표정을 짓는데 저도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하지만 일단 대화부터 해보자는 생각에 웃으면서 유부초밥을 건넸어요. 여보,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유부초밥 만들어 왔는데 같이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아침에 우리 대화할 만큼 하지 않았나? 내가 앞으로 카페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남편은 제가 애써 만들어간 유부초밥을 일부러 보란 듯이 툭 쳐서 떨어뜨렸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힘들게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아이 투정 부리듯 음식을 쳐서 떨어뜨리는 행동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이 정성을 담아서 도시락까지 만들어 왔으면 먹지는 않더라도 음식 버리는 짓은 하면 안 되지. 일부러 준 거 아닌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 좀 할 수 있지 뭘 그래. 뭐라고? 당신 일부러 떨어뜨린 거잖아. 대체 요즘 왜 그래? 카페에 오면 나한테 짜증이나 내고 오늘은 또 카페에 나오지 말라면서 난리를 치고 나도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남편은 제가 노발대발 화를 내니까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더니 듣고 후회나 하지 말라고 하고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대체 저한테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건가 했더니 제가 카페에 온 손님들에게
꼬리를 친다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카페에서 저에게 명함 건넨 남자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편 이야기를 듣는데 그제서야 뭐 때문에 이러는지 알겠다 싶었어요. 사실 그 일이 있기 며칠 전에 카페에서 블로그 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 한 명이 다가와 명함을 건넨 일이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커피를 받아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제 블로그 화면을 보게 되었고 유명한 블로거 아니냐면서 다가왔어요. 물론 사심을 가지고 다가온 게 아니라 본인이 회사 대표인데 제 블로그에 홍보글을 올려줄 수 있겠냐면서 명함을 건넨 것이었죠. 저는 카페에서 작업하다 보면 종종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명함을 받았던 거고요. 그런데 그 소식이 남편에게 전달이 되면서 와전이 되었는지 제가 꼬리를 쳤다고 오해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황당했지만 일단 오해부터 풀어야겠다 싶어서 주머니에 넣어 놓았던 그 사람에게 받은 명함을 보여줬죠. 그거 당신이 오해한 거야. 그 사람 나한테 관심 가지고 다가온 거 아니었고 회사 대표라면서 홍보글 부탁한다고 한 거라고.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회사 대표라고 하니까 당신이 홀딱 넘어가 꼬리를 쳤을 수도 있잖아. 뭐? 당신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그렇게 못 믿겠으면 명함 줄 테니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던가. 그 사람이랑 미리 말 맞춰놓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 카페에서 당신이 그 사람한테 꼬리친 모습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남편은 끝까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제가 그 사람에게 꼬리를 쳤을 거라며 화를 냈죠. 그러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제 앞에 다가온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며 앞으로 제가 카페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너무 황당하더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인지 기가 찰 노릇이었죠. 아무리 봐도 남편의 태도를 보아 좋게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어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당신도 알겠지만 나 카페에 오면 하루 종일 앉아서 블로그 글만 쓰고 있어. 그런데 대체 누가 그 남자한테 꼬리를 쳤다는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누가 퍼뜨리는 건데? 이제 와서 변명할 생각하지 마. 차라리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하냐고. 아무리 소문이 났다지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믿을 걸 믿어야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당신을 앞에 두고 내가 미쳤다고 왜 다른 남자한테 꼬리를 쳐? 내가 그 소문을 직접 들었는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당신이야말로 처신 똑바로 하고 살아. 인터넷에 올라온 이 글 나한테 해명하라고. 남편은 끝까지 제가 잘못한 일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었고 결국 모른 척 넘겨뒀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사실 저도 남편에 대해 들었던 소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누가 저에게 와서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고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라면서 조용히 보여준 게시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 게시물 속에는 남편이 여자 손님들을 꼬셔서 돈을 뜯어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처음에는 저는 그 게시물을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나 설마 제 남편이 손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몰상식한 짓을 했겠나 싶어서 무시를 했었죠. 저는 최소한 남편을 믿었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제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이의 믿음이 겨우 이 정도였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욱하는 마음에 그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따지게 된 것이었죠. 남편은 제가 보여준 게시물을 보더니 약간 움찔하는 듯 보였어요. 그러나 이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방방 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 말은 믿어달라고 우기면서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비겁하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결국 저희 두 사람은 그 일로 크게 싸우게 되었고 이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죠. 지금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당시에는 아르바이트생이 달려와 말릴 정도로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저는 그날 일이 있고 난 후 남편 카페에는 발걸음하지 않았고 곧장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게 되었죠.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그날 일을 듣고 나서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 예, 이서방, 방금 현서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장모님,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어.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혼 소리가 나오나? 그러려고 반대하는 우리 뜻까지 꺾어가면서 결혼한 거야? 장모님, 이번 일은 현서가 잘못한 겁니다. 아휴, 내가 보기엔 둘 다 잘못했어. 아무리 현서가 잘못한 일이라고 해도 그렇지. 서로 이야기 잘해서 화해를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현서를 친정에 보낼 수가 있나? 서로 오해가 깊어졌고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화를 내셨지만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둘 다 잘못이 있다면서 화해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무조건 제가 잘못한 거라면서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어른과 대화를 하는데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이냐며 크게 화를 내셨고 그 모습을 본 저는 이혼을 완전히 마음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말이 끝난 후 곧장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집으로 보내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연락을 받은 건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였죠. 아침 일찍 남편에게서 전화가 한 통 오게 되었고 저는 당연히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 싶어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얼마 전에 집으로 이혼 서류 보낸 거 봤어. 봤으면 쓰면 되지. 뭘 전화까지 하고 그래? 그거 다 작성하면 연락해. 같이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속 터놓고 제대로 얘기하고 결정하자. 지난번에 카페에서 이혼하기로 얘기 끝냈잖아. 그런데 무슨 할 말이 남았다고 또 이야기를 해? 지난번에 장모님 전화 받고 생각 많이 했어. 차분히 앉아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카페로 좀 와줄 수 있을까? 지난번에는 둘 다 화가 나서 서로 싸우기만 했지 제대로 얘기는 못했잖아. 남편은 저에게 카페로 꼭 좀 와달라는 말을 한 후 전화를 끊었죠. 아무래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이혼에 대한 생각이 바뀐 듯 보였어요. 그러나 저는 어차피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이고 금방 도장을 찍게 될 텐데 굳이 왜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니 시작을 하는 것만큼 어떻게 끝맺음을 하는 건지도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고민 끝에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한가한 시간에 맞춰서 갔더니 남편과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손님 한두 명만 카페에 있던 상황이었죠. 남편은 제가 카페로 들어가니까 이전과는 다른 온화한 표정을 짓곤 급하게 뛰어나와 버선발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는 평소처럼 저에게 커피를 타주겠다며 조리하는 곳으로 들어갔죠. 여보, 내가 얼마 전에 음료 하나를 개발했는데 손님들이 이걸 꽤 좋아해. 커피도 조금 들어갔고 곡물 음료도 들어가서 색깔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모양만 이렇지 맛은 좋아. 고소해서 당신도 분명히 마음에 들 거야. 그래, 잘 마실게. 당신 나한테 할 얘기 있다고 해서 일부러 손님들 많지 않은 시간에 왔어.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사실 남편이 평소에도 개발한 음료가 있으면 항상 저에게 먼저 맛을 보여주는 편이었기에 그날도 저는 별 생각 없이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음료를 건네준 후 제 앞에 앉으려고 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카페에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건들이 오면 남편이 커피콩 상태도 확인해야 하고 물건의 개수를 하나하나 체크해 본 후 사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얼른 나가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빨리 이야기를 끝낸 후 돌아가고 싶었으나 카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남편에게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 눈치를 살피고 있던 남편은 고맙다고 하면서 헐레벌떡 밖으로 나갔죠. 그렇게 저는 휴대폰을 보면서 새로 개발했다는 커피 맛을 보려고 컵을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은 조심스레 저에게 다가왔고 제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을 빼앗다시피 가져가는 겁니다. 전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짜증이 난 상태로 아르바이트생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은 저에게 컵을 빼앗아 들고 얼굴이 엄청 창백해져서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엄청 당황해서 놀란 눈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쳐다봤죠. 아, 지은 씨, 왜 그래요? 혹시 어디가 아픈 거예요? 지금 얼굴이 엄청 창백한데? 그게요, 사모님. 이 커피 마시면 안 돼요. 사장님이 드린 커피에는 단백질 파우더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지은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모님 신장이 안 좋아서 단백질 파우더 드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 드시면 정말 큰일 나세요. 그렇기는 한데 설마 제 남편이 그걸 잊고 음료에 단백질 파우더를 넣었겠어요? 아마도 지훈 씨가 착각한 걸 거예요. 사모님, 제 두 눈으로 확인한 일이에요. 사장님께서 단백질 파우더 이 커피에 일부러 넣었다고요. 혹시 제 말 못 믿으시겠으면 이 영상 좀 봐주세요. 카페 아르바이트생은 혹시나 본인 말에 못 믿을까 봐 무음으로 해놓고 동영상을 찍어 놓았다며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설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영상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남편이 제 음료에 단백질 파우더를 넣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는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어 단백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단백질 섭취가 과다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투석이 불가능하고 곧바로 신장 이식까지 이어져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제가 마실 커피에 아무렇지 않게 단백질 파우더를 넣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영상으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혼자 카페를 운영하면서 신경 쓸 게 많아 정신이 없다 보니 착각을 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음료에 이런 어마무시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지은 씨가 저를 생각해 준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아마도 남편이 요즘 신경 쓸 게 많아서 착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 커피는 안 마실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모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장님께서 사모님 음료에 종종 단백질 파우더를 넣으셨어요. 네? 설마요. 남편도 제가 신장병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리고 설마 그렇다 해도 음료에 단백질 파우더를 넣었으면 티가 났을 텐데 애초에 제가 눈치를 채지 않았겠어요? 그건 사장님께서 티가 나지 않게 조금씩 넣었으니까 눈치를 못 채신 걸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사장님이 사모님께 티가 잘 나는 아메리카노 같은 음료수를 줬을까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에게 제가 따로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아메리카노와 같은 음료를 준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항상 달달한 커피를 찾아다는 이유로 크림이 잔뜩 올라간 카페 모카와 같은 음료들을 주로 가져다 주었죠.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지은 씨한테 신장병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들어오고 일주일 후에 다 같이 밖에서 식사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사장님께서 사모님이 신장병을 앓고 있다고 단백질 많이 들어간 음식은 안 된다고 하셔서 알게 되었어요. 그럼 남편이 제 커피에 이상한 짓 한 건 언제 알았어요? 그것도 그때쯤이요.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럴 틈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은 아무리 봐도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본인 언니가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신장 투석을 담당하는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고, 가족 중에도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단백질 파우더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제 커피에 그런 짓을 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주의 깊게 살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몰래 정상적인 커피를 만들어 놨다가 기회가 되면 바꿔치기 한 적도 있다고 했었어요. 물론 남편이 어떤 커피를 만들지 모르니까 그게 변수였다고 했죠. 그래서 티가 날까 봐 매번 바꿔치기는 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단백질 섭취를 막으려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 왜 저를 도와준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르바이트생은 제 남편이 안으로 들어올까 봐 계속 문 쪽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죠.
사모님, 사실은요. 제 언니가 사장님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사모님을 도와드렸던 거예요. 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남편 때문에 언니분이 왜 세상을 떠나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답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르바이트생은 약간 눈물을 보이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에게 보여줬던 게시글은 아르바이트생이 작성한 것이었고 일부러 저랑 남편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간질을 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나 그 내용이 모두 거짓말은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서 본인 언니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남편과 아르바이트생 언니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대학생 때부터 취직할 때까지 오랫동안 만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할머니 손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크다 보니까 돈에 대해 민감한 편이었대요. 그래서 돈과 관련해서 다툼이 생길 때면 본인 언니가 남편과 헤어짐을 생각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죠. 당시에 본인 언니는 병원에 취직 후 계속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성격상 돈을 펑펑 쓰는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월급이 들어오면 필요한 만큼만 빼놓고 모아놓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남편이 그 돈이 탐이 났던 것인지 할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걸 빌려달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본인 언니도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연인 관계라고 해도 돈 거래는 아닌 것 같다면서요. 그러자 남편이 집 앞까지 쫓아와 울며불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할머니밖에 없는데 목숨이 위태롭다고 했던 거죠. 마음이 약한 본인 언니는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싶어서 3개월 안에 갚겠다는 말만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몇 달 후 아르바이트생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온 집안이 흔들리게 되었던 거예요. 당장 5천만 원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가족들은 본인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었죠. 그로 인해 상황이 난감해진 언니는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갚아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니 그날 이후로 잠적을 해버렸대요. 결국 급한 마음에 남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언니는 동창들에게 연락해서 수소문을 했던 거죠. 그런 와중에 남편의 할머니는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고요. 본인 언니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가 차올랐지만 일단 남편을 먼저 찾고 생각하자 했대요. 그러나 남편을 찾지 못한 채로 본인 집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고 본인 언니는 가족을 거리로 내몰게 되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생을 저버렸던 것이었죠. 본인 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보게 된 휴대폰에는 유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고 했어요. 그걸 보게 된 아르바이트생은 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게 다 남편 탓이라고 생각했고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품었다고 해요. 그렇게 아르바이트생은 남편 뒤를 캐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고 우연히 카페를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후 직원으로 지원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고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다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네, 사모님.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들은 이야기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다고요? 네, 사실은 사장님이 제가 게시글에 작성한 것처럼 돈 많은 여자 손님들만 보면 뒤에서 따로 만나왔거든요. 아르바이트생은 사정이 생겨서 며칠 동안 야간 아르바이트생과 시간을 바꾸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매일같이 일찍 마감을 하자고 하더니 돈이 많아 보이는 여자와 함께 나갔다고 했죠.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는 여자가 매일같이 찾아오는 것도 수상했는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우연히 화장실에 가려다가 남편이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두 귀를 의심할 정도로 무서운 말들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나 들어보니까 커피에 단백질을 계속 타서 먹이다 보면 저의 신장이 망가져 이식을 받아야 할 테고 혈액형이 달라 본인의 신장이 맞을 리가 없으니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는 것이었죠. 어떻게 되면 제 재산은 모두 본인 것이 된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마도 남편은 신장 이식을 할 때 혈액형이 달라도 상관없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듯 했어요.
아르바이트생은 계속해서 문 밖을 살피더니 남편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지 다급하게 몰래 통화 녹음을 해놓은 것도 있다면서 영상과 함께 보내주겠다고 한 후 조리하는 곳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는 제 휴대폰으로 영상과 통화 녹음본을 바로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온 문자를 보니 이대로 두면 제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막고 싶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언니는 세상을 떠나 고소를 할 수 없지만 저는 할 수 있다면서 남편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꼭 고소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 받은 자료들로 고소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러나 친족 상도례를 피해 죗값을 받게 하려면 우선 이혼부터 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화가 났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인지 이혼은 죽어도 하기 싫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동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되었고 이혼 소송을 걸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혼과 동시에 증거물들을 활용해 고소까지 하게 되었죠. 결국 이번 일로 남편은 죗값을 받아야 했고 카페는 자연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저는 이혼을 하면서 카페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돌려받게 되었고 재산 분할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된 후 저는 아르바이트생을 따로 만나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며 인사를 하게 되었죠. 아르바이트생은 저에게 본인 언니 일로 죗값을 받게 된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이렇게라도 죗값을 치르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조금은 속이 시원해졌다면서요. 그러면서 본인 언니도 하늘에서 남편이 그렇게 된 것을 보며 조금은 통쾌해하고 있을 거라고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본인 언니 목까지 제가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아르바이트생과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종종 연락하자는 말을 마지막으로 헤어지게 되었죠. 저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이혼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자칫하면 아무것도 모른 채 큰일을 겪게 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모든 진실을 밝혀준 아르바이트생에게 평생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도 언니를 잃은 슬픔이 크겠지만 힘든 시간은 조금만 겪고 앞으로는 힘차게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애청자님들도 제 보잘것없는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